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핸드폰 화면만이 그 방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제 마음을 데워주지는 못했죠. 해피 추석.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추석은 그저 하루 쉬는 날 혹은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텅 빈 기숙사에서 저에게 추석은 이름 모를 거대한 괴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건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며 애써 피해 다녔던 그 친구. 만약 제가 그 친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이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은 어쩌면 제가 자초한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클로이.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정이라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글자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부담스럽기만 했던 한 한국인 친구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기적 같았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을 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호주에서도 한국 문화는 이미 꽤나 유명했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화려한 모습들을 기대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드니의 자유로운 해변과 드넓은 자연 속에서 자란 제게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은 분명 매력적인 도전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독립적이어야만 한다고 믿으며 자랐죠. 18살이 되자마자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른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나약한 일이고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깊은 사생활은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쿨한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거대한 인파와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는 저를 살짝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어설픈 한국어로 편의점에서 첫 끼니를 해결했을 때 저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클로이. 넌 어디서든 잘 해낼 수 있어. 대강 첫날, 모든 것이 낯선 강의실에 앉아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웃는 모습이 회사한 친구였어요. 안녕. 혹시 이번에 새로 온 교환학생이야? 그 친구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제 첫 한국인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유진이는 학교 식당 메뉴에 대해 설명해주고 꼭 가봐야 할 예쁜 카페 리스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면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매일 아침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로이, 아침 먹었어?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 먹었어. 혹은 아니, 괜찮아.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유진이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었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 되지. 내가 가는 길에 빵이라도 사다 줄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내 아침 식사까지 챙기는 거지? 우리는 이제 막 알게 된 사이인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유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책상 위에 작은 샌드위치나 초코 우유를 올려놓고 가곤 했습니다. 고맙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는 어린애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죠. 유진이의 과한 친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저를 기다렸습니다. 클로이, 이제 기숙사가? 같이 가자. 기숙사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걷고 싶은 날에도 유진이는 어김없이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면 어디서 만나는데?
위험하니까 내가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서관을 나서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클로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진, 내가 왜 여기 있어? 너희 집은 이쪽 방향도 아니잖아. 너 혼자 밤길 가는 거 위험하잖아. 내가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가려고 기다렸지. 그 순간 고마움보다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친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이 아니라 침범이었습니다. 제사적인 영역, 저만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느낌이었죠. 호주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 그거 좀 이상한데 스토커 아니야? 라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동양, 특히 한국의 문화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제 안의 경고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유진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강의실을 빠져나왔고 도서관에서도 일부러 다른 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일부러 한참 뒤에 단답형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클로이,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진짜 맛있는 집 하는데. 미안. 오늘 좀 피곤해서 그냥 방에서 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이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함이었지. 누군가의 과보호 속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노골적인 회피에도 유진이는 포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기숙사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달려온 유진이는 제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클로이, 요즘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이거 비타민인데 꼭 챙겨 먹어. 알았지?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가던 길로 되돌아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유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비타민 통이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부담스러운 친절을 멈출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이의 친절은 제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고 그 수수께끼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유진이와의 숨바꼭질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교묘하게 유진이를 피하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주치지 않을 정도였죠. 유진이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라며 걱정하던 유진이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횟수가 줄었고 더 이상 저를 기다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원섭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제가 원하던 자유와 개인적인 공간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제 아침 식단까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서 조용히 도서관에 가고 혼자서 낯선 동네를 산책하고 혼자서 영화를 보는 그 시간들이 온전히 제 것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무심코 유진이 쪽을 바라보면 유진이는 다른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마치 저만 혼자 섬에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있던 그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밀어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미련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런 감정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을 학기의 중간쯤에 다다랐습니다. 캠퍼스는 온통 추석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저마다 고향에 내려갈 기차표를 예매했다며 자랑했고, 교수님들은 추석 연휴에는 수업이 없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추석, 제게는 그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며칠간의 긴 휴일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은 그 기간을 이용해 부산이나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너도 같이 갈래? 우리 넷이서 부산 가서 회도 먹고 바다도 구경하자. 미국에서 온 친구 제시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끄럽고 복잡거리는 여행보다는 텅 빈 서울을 조용히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쩌면 그건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는 시간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저의 혼자 있기 프로젝트는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제시카. 하지만 난 그냥 서울에 남아서 쉬고 싶어. 다들 재미있게 놀다 와.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독립적인 성향을 존중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수업 날, 저는 강리실을 나오다가 복도에서 유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로 앞에서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건넨 건 유진이었습니다. 클로이, 추석 연휴에 뭐해?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고 명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는 방어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어. 그냥 기숙사에 있을 거야. 제 대답을 들은 유진이의 얼굴에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명절 잘 보내.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이는 서둘러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유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예전 같았으면 왜 혼자 있어? 심심하지 않겠어?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라고 100번은 물었을 텐데. 제가 그토록 바라던 선을 지키는 유진이의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된 일이야. 드디어 내 의사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잖아. 드디어 추석 연휴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기숙사는 짐을 끄는 소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소리로 부산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움직이는 학생들을 내다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텅 빈 기숙사에서 누릴 며칠간의 완벽한 자유를 상상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끄럽던 기숙사 건물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층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왔던 책을 읽었습니다. 배가 고파지자 학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평소에는 학생들로 북적이던 식당들이 모두 추석 연휴 휴무라는 안내문을 붙인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몇 곳을 제외하고는 도시 전체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컵라면의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는 온통 명절 음식을 들고 바쁘게 오가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 남편의 팔짱을 낀 아내, 부모님 댁에 간다며 밝게 통화하는 젊은이들. 그들 모두는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돌아와 불을 켜자 싸늘한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느껴졌던 고요함이
이제는 무겁고 외로운 침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SNS를 켜자 호주에 있는 친구들이 올린 가족 파티 사진과 부산으로 여행 간 교환학생 친구들이 올린 웃고 떠드는 영상들이 피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진이의 SNS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유진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밑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독립의 대가가 이렇게나 혹독한 외로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밀어냈고 제시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저는 혼자 있고 싶었던 것이지 세상에 홀로 버려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유진이의 그 부담스러운 관심이 어쩌면 이 낯선 땅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고 끈질기게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창밖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집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방창문까지 흘러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도 금세 함께 웃던 동생, 항상 제 편이 되어주던 엄마,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던 아빠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우리 가족도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겠죠. 그곳은 지금 한낮일 테니 아마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 사실 너무 외로워.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고 독립적인 딸이었던 제가 낯선 곳에서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은 분명 걱정하실 겁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로 남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먹을 것을 찾아 방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며칠 전에 사둔 과자 부스러기뿐이었습니다. 다시 편의점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 차가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잊고 있던 서랍 한 구석에서 익숙한 비타민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 제 손에 쥐어주고 갔던 바로 그 비타민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뜯지 않은 채 그곳에 넣어두었죠. 그 통을 보자 잊고 있던 유진이의 얼굴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밥은 먹었어? 라고 묻던 그 목소리. 제 책상 위에 몰래 간식을 올려놓던 그 손길. 밤늦게까지 저를 기다려주던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행동을 사생활 침해라고 규정하고 부담스러운 친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의 좁은 경험과 편협한 시각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선을 그어버렸던 겁니다. 유진이는 그저 저를 챙겨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제가 외롭지 않기를, 굶지 않기를, 아프지 않기를 바랐던 것뿐인데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오해하고 밀어내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유진이가 샌드위치를 건넸을 때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기다려주었을 때 춥지 않았냐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라고 물었다면 망설임 없이 응, 좋아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유진이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제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불빛을 내며 진동하는 핸드폰 화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명절날 밤에 왜 나에게 연락을 한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한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클로이, 밥은 먹었어?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땀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외로움, 서러움,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저에게 내밀어준 유일한 손길, 어둠 속에서 저를 발견해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눌렀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처음으로 솔직한 대답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직 못 먹었어. 배가 너무 고파. 그리고 나 너무 외로워.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뒷말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유진이는 이 메시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저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명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그것도 제가 그토록 매정하게 밀어냈던 친구에게 뜬금없이 제 외로움을 토로한 꼴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토록 경멸하던 기대는 행동이었습니다. 독립적이라던 제 신념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만 남은 걸까요? 아마 유진이는 제 답장을 보고 어이없어 할 겁니다. 이제 와서 왜 이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귀찮다는 듯이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차라리 괜찮아, 방금 먹었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콱 쥔 채 초조하게 유진이의 다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한 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딩동. 드디어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유진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알았어. 밥 꼭 챙겨 먹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리적인 한마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선을 지키는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래, 이게 당연한 결과지. 내가 유진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답변도 감지덕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진이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겠죠.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소리 내어 울 힘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 오기 전 문화 수업에서 배웠던 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책에서는 그 단어를 타인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애정, 끈끈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책임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는 조금은 비합리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강조하는 프라이버시와는 정반대의 개념처럼 느껴졌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유진이가 제게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들이 바로 그 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밥을 챙겨주려던 것, 밤길이 위험하다며 함께 가주려던 것,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비타민을 챙겨주던 것, 그것은 간섭이나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지켜주고 싶어 했던 유진이만이 방식이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서로를 보살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 정이라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잣대로, 저의 문화적 배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지금 이 텅 빈 방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개인의 영역은 결국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차가운 유리벽이 되어 저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온전히 제가 자초한 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이 길고 긴 명절 연휴를 혼자서 이 차가운 방 안에서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픔도 외로움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텅 빈 복도 저편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끼익, 끼익, 무거운 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기숙사에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제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것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똑, 똑,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한밤중에 텅 빈 기숙사 제 방문을 두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혹시 경비 아저씨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누군가일까?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이번에는 조금 더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클로이, 안에 있어? 나야. 유진이. 유진이라고? 유진이가 왜 여기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유진이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SNS에서 봤던 그 행복한 사진 속 장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제 기숙사 방문 밖에 서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외로운 나머지 헛것을 보고 듣는 것은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방 안에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비췄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정말로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의 뒤로 인상이 온화해 보이는 중년의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은 아주 따뜻한 할머니 한 분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바로 유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유진이의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있는 거지?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이의 가족들은 저를 보자마자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유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학생, 여기 있었구나. 유진이한테 이야기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주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사람처럼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 사이 유진이의 아버지는 뒤에서 작은 카트를 끌고 오셨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들었던 소리는 바로 그 카트 바퀴 소리였던 겁니다. 카트 위에는 크고 작은 보자기와 반찬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밥도 못 먹고 혼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데리러 왔어. 아저씨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데리러 왔다고요? 어디를요? 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클로이, 미안해. 미리 연락도 없이 와서 많이 놀랐지? 유진이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유진이의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쯧쯧, 세상에. 어떻게 애를 명절날에 텅 빈 기숙사에 혼자 둬. 이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자, 학생, 어서 짐 챙겨. 우리 집에 가자. 네, 집이요?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유진이네 집이라니.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 댁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우리 집이요. 추석은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날인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스나. 어서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두 다리 쭉 뻗고 자야지. 괜찮아. 아무 걱정 말고 따라와.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유진이의 아버지와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억지로 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저에 대한 순수한 걱정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충격과 경외 샤크 언더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작 딸의 친구, 그것도 외국인 친구 한 명을 위해 온 가족이 명절날 밤에 수시간을 운전해서 달려온다는 것을요. 호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 친구가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했더라도 어머, 안 됐구나. 그 친구에게 음식이라도 좀 보내주렴 정도의 반응이 전부였을 겁니다. 이렇게 가족 전체가 청출동해서 저를 구출하기 위해 기숙사까지 찾아오는 일은 SF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엄청난 호의를, 이 믿을 수 없는 친절을 제가 감히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망설이고 있자 유진이의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자자, 시간이 늦었다. 뭐 챙겨갈 거 없어?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나머지는 우리 집에 다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작은 가방에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어머니는 제 방을 둘러보며 아이고, 방이 너무 춥다. 냉장고는 텅 비었네라며 계속 혀를 차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잔소리하는 저희 엄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분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저는 유진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집 여기서 엄청 멀다고 하지 않았어? 유진이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일하고 보낸 메시지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엄마한테 네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당장 서울 가서 클로이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러면 엄마가 직접 운전해서 가겠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왔어. 한 3시간쯤 걸렸나? 3시간. 저를 데리러 오기 위해 왕복 6시간을 운전해서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작 메시지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그 힘없는 두 글자가 이 가족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벽은 바로 편견과 오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유진이네 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뒷좌석에서 할머니와 유진이 사이에 앉게 되었습니다. 차 안은 방금 만든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하고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도시는 빠르게 뒤로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차 안에서 그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차 안에서의 어색함이 조금 가셨을 무렵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두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클로이,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신경 썼는지 알아? 사실 나도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어. 저는 놀라서 유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잖아. 응.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거든.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 크리스마스였는데 기숙사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지.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때 정말 너무 서러워서 혼자 펑펑 울었어. 내가 아직 일하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꼭 그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도저히 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 유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아픔과 공감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보여준 과할 정도의 관심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똑같은 외로움을 제가 겪지 않게 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모르고 유진이를 귀찮아하고 밀어내고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해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제 편견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유진이의 진심을 베어버렸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사과에 유진이는 괜찮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부모님은 제게 호주의 가족에 대해, 제가 공부하는 전공에 대해, 그리고 한국 생활 중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들에는 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한 관심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직은 조금 맵다는 것, 지하철 노선이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은 적도 있다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모두요. 그럴 때마다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셨고 아주머니는 아이고, 우리 클로이가 고생이 많았네 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몇 시간을 더 달려 차는 불빛이 드문드문한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아담한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주택 앞이었습니다. 유진이네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맑고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고소한 음식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큰 상이 차려져 있었고 처음 보는 친척분들 몇몇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굳어버렸지만 유진이의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외치셨습니다. 자자, 다들 인사해요. 오늘부터 우리 집 막내딸이 된 클로이라고 해. 그 말에 모든 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한 웃음과 함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이고, 예쁘게도 생겼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와요. 클로이 학생. 쏟아지는 환대 속에서 저는 어쩔 줄을 몰라 그저 꾸벅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유진이의 외국인 친구나 낯선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의 일원이 돌아온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유진이가 건네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들이 펼쳐졌습니다. 색색의 나물,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갈비찜, 그리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다양한 종류의 전가지.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명절, 추석에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 많이 먹어. 우리 어머니 솜씨가 최고야. 유진이가 제 밥그릇 위로 가장 큰 갈비찜 한 덩이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제게 송편을 하나 건네주시며 이걸 먹어야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라고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와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어느새 긴장을 풀고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의 차가운 삼각김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네 가족들은 저마다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시드니에 있는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이 따뜻한 사람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소원을 빌고 난 뒤 유진이의 할머니께서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가. 그 다정한 부름에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눈에는 연민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 거라. 이 한국 땅에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렴. 알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기숙사에서 혼자 흘렸던 외롭고 서러운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벅찬 감동, 그리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소속감을 찾았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제가 한국에 와서 얻게 된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는 제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유진이와 어머니도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품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이해하지 못했던 점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친절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어,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꺼이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상대방의 삶에 깊이 들어가 기꺼이 책임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대고 때로는 외지하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진이와 그 가족들은 저에게 단순한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편견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다시 보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네 집 따뜻한 방에서 잠이 들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유진이네 집에서 보낸 추석 연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를 따라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점심에는 아주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가족들은 저의 작은 실수에도 호탕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유진이와는 어릴 적 앨범을 함께 보며 깔깔거렸고 아저씨와는 마당에 앉아 제가 가져온 호주 과자를 나눠 먹으며 시드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저는 수십 년을 함께 산 진짜 가족처럼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클로이, 잘 잤어? 아침 먹어야지. 라고 저를 깨우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밥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왜 이렇게 깨작거려? 더 먹어. 라며 반찬을 수북하게 쌓아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었던 제 마음은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어머니는 제 손에 직접 만든 반찬통들을 가득 들려주시며 밥 굶지 말고 꼭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았지? 반찬 떨어지면 바로 전화하고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또 보세. 그 품의 온기와 목소리의 떨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제가 떠나기 전 느꼈던 그 차갑고 텅 빈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 안은 유진이네 집에서 가져온 음식 냄새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 아주머니가 싸주신 반찬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가 형형색색의 반찬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풍요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한국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응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매가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더 이상 제게 밥 먹었어? 라고 메시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제 강의실 앞으로 찾아와 제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유진이의 연락을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유진, 오늘 저녁에 뭐해? 같이 떡볶이 먹자. 라고 제안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의 변화는 유진이와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교환학생 친구가 감기에 걸려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몸이 안 좋구나,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가 감기약과 비타민 음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 친구의 기숙사 방 문고리에 약이 담긴 작은 봉투를 걸어두고 아프지 마. 약 꼭 챙겨 먹어. 라는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저를 만난 그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정말 고마웠다고, 낯선 곳에서 아프니 너무 서러웠는데 제 메모를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유진이가 느꼈을 법한 뿌듯함과 행복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주말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서울 근교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의 그런 변화에 주변 친구들도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저를 중심으로 더 굳건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환학생 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다음 학기에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K-팝이나 화려한 도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정의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고 말했을 때 유진이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진이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도 아주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잘 생각했다. 우리 딸, 엄마가 김치 맛있게 담가서 보내줄게.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완벽한 저의 한국 엄마,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유진이와 그 가족에게서 받았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이곳에 당신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하고 방어적이던 교환학생 클로이가 아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한국 사람들처럼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국제교류처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교환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멘토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낯선 후배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1년 전, 저처럼 잔뜩 긴장하고 설레는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학생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제 이름은 클로이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도와줄 멘토입니다. 저는 그들을 기숙사까지 인솔하고 짐을 푸는 것을 도와주고 학교 주변을 함께 돌아다니며 맛있는 식당과 꼭 필요한 가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작은 환영 선물을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물 안에는 비상약 몇 가지와 교통카드,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밥 먹을 친구가 필요할 때도요. 편지를 읽은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클로이,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그때 저를 도와준 소중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함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랍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저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유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봉사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와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치자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건네주었던 그 따뜻함이 이제 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이 놀라운 에너지는 결코 멈추거나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이 나라를 K-팝의 화려한 무대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힘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위대한 공동체. 그것이 제가 사랑에 빠진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전에 독립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혼자 우뚝 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손을 내밀고 내민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정문화를 부담스럽다고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부담스러운 관심이야말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밥은 먹었니? 라는 그 단순한 질문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내 편이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유진이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장했다며 곧 김치를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아주머니는 제게 남자친구는 생겼냐며 짓궂게 놀리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저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우리는 정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가족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특별한 경험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보편적인 힘이라는 것을요. 이 나라의 모든 거리, 모든 골목,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따뜻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삶에 지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될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친절 덕분에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한국의 정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